제가 생각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거악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서 마침내 승리한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근대 국가로 이런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 오는 그 길목에 있었던 사건들은 사실 굉장한 억압에 맞서는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겨우겨우 이제 독립을 이루자마자 또 어떤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을 어떤 국제정치 속에서 겪게 됐었고, 분단 이후에는 또 독재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이런 독재에 시민들이 뭉쳐서 맞서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대단하게 내리누르는 어떤 자의적인 통치로부터 국민들의 주권을 통한 이런 통치로 나아가는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이 87년도에 이루어진 이제 제도적 민주화라고 하는 형태로 명확하게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점을 규명해낸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인들을, 그 동력학을 이끌어왔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고 한계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계속 뭉쳐서 맞서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은 지점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의 싸움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을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시민들이 내부에서 조직하고, 때로는 학생들이, 때로는 직장인들이, 때로는 교수들이, 혹은 그 이외의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이렇게 한마음으로 나서서 어떤 이 주권 재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된 사회를 계속 포기하지 않았던 것, 저는 그것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모멘텀을 잘 이용했던 몇 가지 판단들은 분명히 이 민주주의가 어떤 경제 성장이 더뎌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후퇴하는 것을 막아준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어떤 몇몇 그런 독재 통치 기간에 일어났었던 그런 수출주도형 제조업 경제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전부 공을 넘기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없었다면 전적으로 가능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중요한 전략적인 판단들이 있었고, 그 전략적인 판단들 속에서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잘 살아보고 싶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속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고, 함께 국가적인 위기들을 버텨냈고, 단순히 그것을 위정자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나간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발전과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계속된 투쟁들, 그리고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말 투쟁의 주체로 나섰던 노동운동이든 학생운동이든 여성운동이든 이런 주체들 말고도 아주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던 것이 전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18의 경험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잊혀질 수도 있는 어떤 군부 통치의 굉장히 커다란 국가 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르겐 힌츠페터라고 하는 이 독일 출신 기자의 정말 용기, 그리고 시민들과의 협력으로 이런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고,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대의 힘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것과 연결되고 연대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데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시민사회나 언론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폭넓은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계의 시민들이 계속 알 수 있고, 그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고도 압축 성장을 여러모로 겪은 나라이고, 이제 정치 방면에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국가로 짧은 시간 안에 이행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국가로, 연대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 국회가 아직 쌓아나가야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쌓아온 어떤
역사가 아직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 대규모 난민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초당적으로 이제 모든 여성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한국 국회가 나서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 차원의 실천적인 행동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저는 그보다 좀 더 단단한 종류의 규범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정치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거학과의 싸움에는 굉장히 마침내 효과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과연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의 민주주의를 잘 달성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진짜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 차별, 그리고 기후위기를 과연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치는 양당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큰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상대에게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이런 정치가 오래되면서 사실상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많은 의제들이 그런 진영화되어서 충분히 합리적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불안들을 여러모로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치가 좀 더 입체적이고 다당제로서 다양한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의 민주주의, 일상에서의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의제는 전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시민들이 차별받지 아니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여전히 곳곳에 다양한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많은 나라들의 평등법 혹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2007년에 처음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안을 마련했었는데요. 일각에서 특히나 어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반발을 하고 나서면서, 그리고 정치계가 이런 목소리들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면서 여전히 14년이 흐르는 동안 계속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민주주의의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국회에서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